함께 있으면 좋을 사람. 그게 바로 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김일중입니다. 우리는 결코 잃을 수 없는 내 편이 한 명쯤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 여러분, 저랑 편 먹은 거 아시죠? 여러분의 든든한 편 임지희 변호사입니다. 외톨이야 외톨이야 뚜루루루루루. 외톨이야 외톨이야 뚜루루루루. 여러분 혹시 자신이 외톨이라고 느껴지신다고요? No, no. 이젠 제가 늘 함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괴롭지만 함께라면 행복할 거야. 네, 가끔은 이 오프닝의 아름다운 노랫소리와 그리고 어려운 법 때문에 괴롭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행복한 남자 코미디언 김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다채롭게 저희가 시작을 해봤는데 가만히 있어봐. 왜 나랑 전 팀장만 노래하고 우린 노래 안 해요 이제? 이거 혹시 노래 실력으로 이렇게 하셨다면 살짝 기분이 나쁩니다. 저 그럼 노래할게요. 실력으로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이거 뭐 노래 연습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참 최재훈 씨의 노래였어요. 네. 네네. 함께 있으면 좋을 사람. 네. 근데 괴롭지만 또 함께라면 행복한 사람,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신가요, 우리 MC님은? 가족. 괴롭지만이 붙어 있는데 지금 괴롭지만. 괴롭지만. 예, 아니 일상생활은 괴롭지만 네.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면 좋을 사람, 가족. 이렇게 정리 좀 하고 넘어갈까요? 잘 빠져나가더라. 예. 저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 둘이랑 같이 네. 놀이동산 네. 얼마 전 다녀왔습니다. 일단 줄 서는 거 기본적으로 1시간 반씩 아유. 썼고요.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틈틈이 물 찾죠, 사탕 찾죠, 솜사탕 찾죠. 이제 어머나. 배고프다고 하죠. 어머나. 자, 이 과정 쉽지만은 않았지만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게 정신력으로 극복했다 지금. 정신 승리자죠. 네. 저도 이제 공감하는데 그래서 어떤 날은 사실은 아이와 하루 종일 같이 있을 때는 진짜 괴롭고 행복함이 공존하거든요. 감정이. 그나마 다행인 건 방학이 끝나고 어, 계약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행복하지 않나. 같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게 떨어져서 행복한 것 같은. 유리 씨, 네. 좀만 있어봐. 네, 좀만 있어 보세요. 미래의 나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니 저 학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요즘에 정말 이 학교에 말이죠 장애를 가진 학생과 함께 수업할 수 있는 학급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생겼더라고요. 맞습니다. 최근 특수학교가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그 장애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연구원의 그 자료를 보니까 2022년 4월 기준으로 전체 특수학교 대상자 10만 3,695명 중에 7만 5,462명, 그러니까 73%가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통합학급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법이 또 개정이 됐다고 하죠. 맞습니다. 장애, 비장애 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통합학급에도 특수교사를 배치받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수교육법이요.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럼 통합학급에 있었던 학생들은 특수교사의 지원을 그동안 못 받았던 거네요? 특수학교와 그리고 일반 학교 특수학급 이렇게 한정을 해가지고 학생 4명당 1명의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이런 규정만 마련이 돼 있던 상태라서요. 어떻게 보면은 통합학급에 소속이 되어 있는 학생들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서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통합학급을 지원하기 위해 특수교육교원을 배치할 것을 명시해 두었고요. 학교장은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차별 예방책도 필수적으로 마련을 해두도록 했습니다.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또래들과 함께 조금 더 적합한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마련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장애 학생들 중에는 지속적으로 의료 개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중증, 중복 장애인은 콧줄이나 위로관으로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입으로 강제로 이제 가래를 빼내는 그런 석션 작업 같은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현행 의료법상 기록 석션이나 위로관 음식 투여, 드레싱은
의료인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교사가 이런 활동을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대신 이번 법 개정에서 학내에서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관이 의료기관과 협의를 해서 의사나 간호사가 진행하는 의료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두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의 석션이나 위로관 교체는 누가 한 건가요? 그러니까 지자체 지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이제 보통은 학내에 있는 공무원 간호사가 수행을 하도록 했는데 학생 수에 비해서 이 간호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암암리에 활동 보조사가 실시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불법이다 보니까 부모들이 5분 대기조로 이제 서 있다가 가능한 시간에 그 아이들을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서 부모들이 돌봄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사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개인적인 시간들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네요. 맞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뻗는 것이 법의 책무이자 또 역할이잖아요.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장애 학생의 학창 시절이 좀 더 반짝반짝 빛이 나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21대 국회 통과법을 알아봐야 하는 시간이죠. 오늘 우리들의 법이 주목한 법은 바로 이겁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그러니까 제일 하지 말으셔야 될 거는 낙담과 치료 중단입니다. 이 아이에게 맞는 교육을 받게 하셔야 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이 그 장애와 싸우는 것도 힘든데 부모님까지 우울한 상태면은 사실 치료도 역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최중증 발달 장애 부모님들은 이 통합 돌봄 서비스가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선진국가 같은 경우는 이 특수학교나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반겨해요. 우리가 도와줄 어떤 주민들이 우리 옆에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 대한민국 부모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분,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의 답답한 마음까지 싹 처방해 주시는 청근아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청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수님. 저는 실은 이제 교수님하고 이제 방송을 또 오래 좀 같이 했었어가지고 굉장히 반갑게 오늘 좀 네, 맞이를 하고.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아니 분장실에서 뵐 때 정말 네. 오랜만에 만나는 친누나 맞습니다. 느낌으로 예, 제가 정말 누나처럼 따랐거든요. 네. 마음적으로 우울한 것들을 우리 교수님께 좀 많이 털어놨었는데, 근데 말이죠, 요 근래 또 굉장히 기쁜 소식이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이사장님으로 또 네, 예, 아유. 취임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또 소식이 빠르세요? 축하받을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하고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강변한 과제들이 많아서요. 네. 맞습니다. 아니 몇 년 전에 우리 정말 재밌게 봤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그 드라마를 통해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것을 저희가 좀 확실하게 좀 알게 됐죠. 네, 사실 뭐 다른 사람들의 뭐 이렇게 고통 같은 것들에 좀 이해를 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드라마나 미디어를 통해서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좀 공감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좀 그런 거 직접 체감하시나요? 이런 미디어. 체감하다마다요. 정말 드라마라는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서 제가 체감을 했고, 또 그 밖에도 요새는 뭐 SNS라든지 여러 또 맘카페 등에서 혹시 우영우가 저러는 것을 우리 아이도 뭐 예를 들어서 김밥에서 햄 빼고 먹는데 우리 아이도 혹시 자폐인가? 편식 심한데, 또는 뭐 그냥 감각적으로 좀 예민한데 어떤 소리 들으면 귀 막는데 혹시 자폐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막 서로 소통들을 하시면서 병원 가봐라. 그러니까 또 병원을 막 예약을 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그냥 그 나이에 맞는 정상적인 모습들까지도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소아정신과를 찾는 사례도 사실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용어는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달 장애라든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들어는 봤는데 사실 그거를 정확히 알고 쓰시는 분은 많지 않으신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자폐를 발달 장애라고 그냥 불렀었어요. 네. 근데 이제 국가에서 발달 장애라는 용어를 쓸 때 그 발달 장애는 지적 장애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 자폐성 장애 두 종류를 발달 장애라고 부릅니다. 지적 장애는 이제 그야말로 지적 수준, 그러니까 지능, IQ가 70 미만인 아이들을 지적 장애라고 하고, 그다음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여와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사 및 행동이라는 그런 두 가지의 핵심 증상을 갖고 있는 병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지적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70~80%에 해당한다. 그래서 지적 장애와 자폐가 무슨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내에 지적 장애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폐 중에서도 지능이 정상인 아이들이 한 20%쯤 돼요. 그런데 한 70~80%는 자폐와 지적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군요. 이제는 좀 저희가 확실하게 좀 알 것 같은데 20년 넘게 이 발달 장애 아동들과 함께 해오셨잖아요. 의사로서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다면? 아주 아기 때 정말 전형적인 자폐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걱정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한 만 4~5살 때부터 말이 트이기 시작하더니 급속도로 애가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그 내면에는 부모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치료를 했었어요. 제가 이제 그만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도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돼도 계속 오세요. 지금까지도 오세요. 지금 30대 초반이 됐어요. 그 아기가. 예. 근데 이제 그 아기가 그리고 대학을 잘 졸업하고 군대도 제대를 했어요. 군대 다녀와가지고 화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도 있고, 또 그 프랜차이저 유명 그런 레스토랑의 셰프로 일을 하고 우와. 있어요. 그래서 왜 셰프가 되었니? 그랬더니 밖에 나와서 사람들 이렇게 서빙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건 좀 힘들다 보니까 뒤에 있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 요리 디자인하고 이제 그런 게 너무 좋아서 셰프 역할을 하는 게 자기 적성에 너무 맞는다. 그래서 지금 뭐 돈도 꽤 잘 버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너무 그 두 아이를 생각하면 항상 뿌듯하고, 지금 아기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과 부모님들한테도 좀 희망을 드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도 느끼셨겠지만 마치 친자식의 자랑을 하듯이 정말. 맞아요. 완전 제 너무 자식이에요. 야. 솔직히 자식보다도 더 뿌듯합니다. 와, 그 30년 세월이 얼추 느껴졌어요. 그렇죠. 아마 수백 수천 명의 진짜 또 다른 자녀분들을 상담을 해주고 계시는 청건아 교수님이신데, 자 과연 오늘의 주제는 그렇다면 무엇인지 자 전민기 팀장이 한번 짚어주시죠. 네,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에 21대 국회가 응답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아 발달 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발달 장애인법입니다. 확실히 이 발달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 좀 증가를 하고요. 사회적인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21대 국회에서 발달 장애인법 개정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자, 임 변호사가 그럼 그중에서 핵심을 한번 간추려 주시죠. 네, 21대 국회에서는요, 발달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지원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최중증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 지원과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의무화, 발달장애 영유아 정밀 진단 지원 강화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께서 당연하게 이 통과법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좀 관심 있게 살펴보셨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이 참 도움이 되는 법이라고 평가하시나요?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을 해요. 그런데 모든 법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 그 해당 적용이 되는 대상들이 그것이 정말 도움이 되는 법이다라고 느끼려면
사실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세부적인 사항들을 잘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분명히 저는 이제 시행착오적인 그런 상황들이 생길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영유아 발달 장애 정밀 진단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 대상을 보니까 발달 장애가 의심이 되는 대상, 그리고 발달 장애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걸로 진단된 대상, 그렇게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의심이 된다,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이게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돼버려서 그러네요. 그 기준점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그런 이슈들이 생길 텐데, 그때 분명히 이미 막 이제 예상이 막 되는 시나리오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이제 그 영유아 그 정밀 진단 관련된 부분만 갖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다른 건 또 나중에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국회를 통과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 전이라 넘어야 할 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발달 장애인법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향후에 또 어떤 보완책이 필요한지도 지금부터 키워드를 중심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말씀 주시죠. 네, 이 첫 번째 발달 장애인법 키워드는 돌봄에서 자립까지 걱정하지 말아요. 최중증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입니다. 예, 올해 6월부터 이제 시행이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중증 발달 장애인 통합 돌봄 서비스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 발달 장애인법은요, 2022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먼저 지원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돌봄 부담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업 내용은요, 24시간 지원과 낮 활동 지원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24시간 지원은 낮 활동을 포함해서 지원주택 안에서의 최중증 발달 장애인의 일상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낮 활동 지원은요, 지원주택 안에서의 돌봄은 지원이 되지 않지만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 개별 및 그룹형 1:1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인정되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네. 이거 정말 내가 적용 대상이 되는지 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긴 했어요. 등급 차등하는 게 1급, 2급, 3급이 다 1급, 2급, 3급을 통칭해서 심한 자폐성 장애, 심한 직접 장애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제 최중증 이 발달 장애라는 개념이 새롭게 이제 도입이 되고 통합 돌봄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것까지 됐다면, 나 최중증 발달 장애야 라고 규정받고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할 것 같아요. 저라도.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최중증 발달 장애를 할 때 분명히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갖고 와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그때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저희도 고민일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활동 지원사의 서비스의 시간 같은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최중증 발달 장애인의 돌봄 기준을 도전적 행동이라는 거, 그걸로 인해서 보호자가 한정돼 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도로 간소화시켜야지, 너무 막 복잡하게 뭐 이것저것 막 다 떼어오게끔 하면 정작 돌봄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애 그냥 옆에 붙어 있어야 되니까 언제 서류 떼러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제일 강조하셨던 이 말씀이 이제 도전적 네. 행동인데, 도전적 행동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줄 수 있나요? 굉장히 공격적이고요. 과격하고 타인을 향해서도 그렇지만 자신을 향해서까지. 스스로에게도요? 네, 자해 행동 같은 거죠. 제 환자 중에는 자기 주먹으로 턱을 계속 치는 자폐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것 때문에 여기가 틀어져서 멍이 든 수준을 떠나서 기계적인 결함이 생기는 거죠. 또 이렇게 길거리를 다닐 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그 사운드를 듣고 갑자기 돌발적으로 뛰쳐나가서 다치는 사례, 교통사고 당하는 사례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모든 행동들을 다 이제 도전적 행동 또는 문제 행동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외국의 어떤 한 논문에서는 중증 발달 장애를 앓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는 전쟁터에 있는 참전 군인의 뇌 상태와 유사하다. PTSD. 맞아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뇌를 갖고 있다.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용어가 사실 그 옛날 베트남 전쟁 때 참전 군인들이 자꾸 옛날 그 자기 동료가 총살 당하는 그런 것들을 본 그런 것들 플래시백으로 떠오르는, 거기에서 유래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최중증 발달 장애 부모님들은 이 통합 돌봄 서비스가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코로나19 때 이 돌봄 부담이 더 극대화돼서 그렇죠. 그때 좀 안 좋은 사례들도 많이 많이 발생을 있었어요. 했고 그런 걸로 인해서 발달장애인법 개정이 좀 도화선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하다 보니까 이 학교하고 복지기관들이 문을 닫았잖아요. 아, 네. 그 돌봄이 가중되면서 2020년 6월 광주에 그 20대 발달장애인과 어머니가 힘듦을 견디지 못하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만 2022년에 10건, 2023년에 8건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뉴스 접할 때마다 가슴이 완전 미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갑자기 그 제 환자들 중에 혹시 이 아이, 이 부모 아닐까? 그때 그 부모님 계속 울고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그런 상태로 가셨는데 혹시 저분 그 지역 그분 아닐까?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간호사한테 전화 한번 해보라고. 왜냐면 뉴스에는 실명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 한번 잘 있는지 전화해보라고 이렇게 확인해본 적도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우울하고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비관적인 그런 상태가 되면 아이들의 치료는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부모의 정신 건강도 정말 적극적으로 돌봐야 결국 그게 아이의 예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엄마가 우울증이다 그러면 우울증 진단해드리면서 심지어 약도 처방해드리고 꼭 치료를 해드리고 있는 이제 형편입니다. 그렇죠. 그 아이만을 위한 처방이 아니라 실은 온 가족이 함께 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더 힘든 부분도 많을 텐데요. 근데 보니까 이제 광주시에서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네. 예. 당시에 이제 2021년이죠. 광주시에서 최중증 발달 장애인 융합 돌봄 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그 최중증 발달 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24시간 1대1 돌봄 서비스를 운영했는데요. 낮에는 복지관에서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밤에는 또 지원주택으로 이동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24시간 동안 최소 1명 이상의 활동 지원사가 옆에서 활동을 도왔다고 합니다. 야, 그러니까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동안 1대1 케어다. 네. 이건 전문 인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발달 장애인 활동 지원사 이 자격 조건이 있습니까? 네, 현행 제도에서 발달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활동 보조사에 대한 별도의 자격은 마련이 되어 있지 않지만요. 그러니까 장애인과 대화하는 데 문제가 없고 인권 감수성을 갖추고 고졸 이상의 학력이면서 이론 교육 40시간 그리고 현장 실습 10시간을 포함해서 총 50시간의 사전 교육을 이수하고 나면 활동 지원사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 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달리 유형에 맞춰서 발달 장애인을 전담할 활동 지원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있어요. 활동 지원사가. 9.1급에 해당하는 장애 환자들의 활동 지원사들이 서비스를 해주는 시간은 100여 시간이 넘어요. 그런데 이제 좀 경증이라고 상대적으로 좀 약한 3급에 9, 3급에 해당하는 장애들은 몇십 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뭐 하루에 4시간도 채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좀 이렇게 제한적인 이 서비스 시간이 왜 그런가 싶었더니 활동 지원사가 기본적으로 부족하고 왜 우리가 지원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뭔가 대우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래야지 좋은 사람도 오고 자기가 이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뿌듯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정말 파격적인 대우, 적절한 대우 그리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지 청년들이나 좀 건장하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근데 성인 중증 자폐 아이들 막 등치 막 100kg 넘고 예. 이런 장애 아이들이 정말 진료실 한번 올 때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그리고 활동 지원사 4명이 따라와도 감당을 못하고 진땀 뻘뻘 흘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 진료가 아니고 이거는 애를 튀어나가지 않고 자기 때리지 않게 붙잡기 바쁘거든요. 잠깐 진료 보는 순간에도 그러는데 24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려면 결국은 적절한 대우 그렇죠. 그리고 자부심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돌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자립 지원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을 네.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점을 좀 고려하면 좋을까요?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 때.
좀 맞춤식으로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지금까지도 없지는 않아요. 근데 좀 약간 시혜적이랄까? 뭐라 그럴까요? 아이들의 그 수준과 개별적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체계적이고 좀 뭔가 개별화된 자립재활 프로그램이 전국 곳곳에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결국 그것도 다 돈이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이 결국은 도네이션을 기부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지금 자립 프로그램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여기저기 세계적 사례도 좀 찾아보고 여러 기업인들과도 좀 만나서 사실 구상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세계적인 사례도 뭐 찾아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보다 좀 앞서서 이 발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돌봄 시스템이 좀 잘 정비된 나라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 조금 바람직한 방향을 보여주는 나라라든지 뭐 그런 시스템이 있을까요? 결국은 이제 생애 전반을 국가가 책임지는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를 잘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이런 나라일 텐데요. 대표적인 나라는 역시 북미, 미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발달장애 서비스 부서를 두면서 한 21개 정도 그런 장애인 지역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일본에서도 사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발달장애 어떤 재활 프로그램이라든지 통합 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우리나라에서의 모델은 결국 미국과 같은 그런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것이 결국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어떤 지표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이 정책 입안자들께서 이 프로그램을 보신다면 꼭 좀 이 발달장애 국가 책임제를 우리나라에서도 실현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선진국이라면 이 돌봄의 힘듦과 고통을 오롯이 가족에게만 부담시키지 않는다. 맞아요. 예, 국가가 함께 나서준다. 네. 라는 점을 저희가 좀 되새겨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발달 장애인법 키워드는요. 발달 장애 치료 골든타임이 중요해. 바로 발달 장애인 거점 병원 의무화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거점 병원을 확대하자는 내용인데 임 변호사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에 한 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한 개소 이상의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그리고 욕구를 고려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발달장애인 행동증진센터는요, 자해, 공격 등 행동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행동치료 문제를 좀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교수님이 재직하고 계시는 이 세브란스 병원도 지난해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를 개소했잖아요. 네. 아, 우리 교수님께서 또 센터장 네. 아이고. 네. 작년 이제 6월에 저희가 개소식을 했고요. 제가 이제 센터장으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 거점병원이라는 것이 생긴 취지를 살펴보면 이 자폐나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기 진단이 왜 중요하냐, 조기 치료가 왜 중요하냐? 예후를 그만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도전 행동 같은 거. 그리고 자폐 아이들이 이제 점점 성장해 가면서 사회적으로는 복잡해지고 친구 관계를 훨씬 더 세련되게 해야 되다 보니까 어릴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던 아이들도 단체 생활을 하면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를 미리 좀 조기에 발견해서 그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게 부모들을 이렇게 교육을 한다면 훨씬 아이들이 적응력이 좋아지거든요. 아무리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지점들을 발달장애 거점병원이 그 지역,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서부라든지 경기도 서부까지 커버하는 거점병원으로서 이제 설립이 됐는데 예전엔 막 그 KTX 타고 멀리까지 와야 됐다면 이제는 자기 지역 한 20분만 가도 그 거점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또 치료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개별화된 어떤 진단과 치료 전략을 조기에 수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발달장애 이제 아이들이 꼭 그 진단과 치료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질환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거점병원에서 다 모든 그런 서비스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아 정신과 말고 다른 치료를 받을 맞아요. 때도 네. 예, 거점 병원에서 그러니까 다른 진료도 함께 진행이 되는 거예요. 발달장애 아이들이 안 아프진 않잖아요. 그 아이들도 감기도 걸릴 것이고 치과 치료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발달장애 아이들은 감각적으로 예민해서 자기 몸에 누가 닿거나 뭔가 이렇게 주사를 맞을 때 소스라치게 놀라고 거부하고 소리 지르고 그 아예 그 침대에 눕히지도 못하고 막 뛰쳐나가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그냥 로컬 국소 마취로 해도 될 거를 그 일반 그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사례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거점병원으로 승인된 가장 주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장애인 전용 전담 치과 의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치과 진료 전담 팀이 있어요. 장애인만 치료하는 그 팀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주요한 승인 요건이 됐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훌륭한 거점병원이 전국에 이렇게 쫙 퍼져 있으면 훨씬 좋을 텐데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죠? 지금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있는 곳이 서울 3곳, 그리고 강원도 2곳을 비롯해서 경기, 인천, 충북, 부산, 경남, 전북도에 1곳씩 운영 중인데요. 그 대도시 중에 없는 곳들도 많더라고요. 전남, 대구, 대전, 울산 이렇게 9곳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설치가 돼 있지 않아서 이런 데 없어? 라고 생각될 정도로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럼 거점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오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겠네요. 교수님 거점병원에도 많이 찾아오겠죠? 저도 이제 아이들이 오면 뭐 오늘 아침에 밥 어디서 밥 뭐 먹었어?라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호텔 조식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무슨 얘기냐면 이제 지역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특히 오전 진료인 경우에는 너무 정신없이 아침 새벽같이 애를 깨워서 데리고 오는 게 힘드니까 전날이나 전전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말씀해주신 우리 부모님들 의료 난민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통계가 또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면 거점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8,200여 명 가운데 한 2,600여 명, 그러니까 한 32.3%가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광역지자체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거점병원을 찾았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제주도에 살고 있는 그 발달장애인 4천여 명 가운데 15명만이 2021년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을 이용했다라고 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또 가려면 어딘가 가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제주시 사례만 봐도 4천 명인데 이 발달 장애인이 역시나 거점병원 설립이 쉽지 않은 거죠. 네, 거점병원을 일단 설립되려면 신청들을 하셔야 돼요, 병원이. 근데 그 신청할 때 조건이 있어요. 필수 의료진 3명 중에 1명이 소아정신과 전문의여야 돼요. 아, 네. 그런데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500~600명 정도 남짓합니다. 매우 부족하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발달장애 거점병원이 되려면 안전시설이 일단 갖춰져야 돼요. 도전적 행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호 장치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설을 하는 것도 다 돈이고 그래서 이런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거점병원들을 이렇게 의무적으로 설치하라고 법령은 돼 있지만 생각보다 각 지역별로 지금 없는 곳들이 이제 많은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뭔가 대안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요즘 소아과도 문을 열었던 소아과도 문을 닫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네. 보니 이게 정말 하루 이틀에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거든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네, 발달장애 이제 거점병원을 어떻게 하면 좀 조건을 좀 완화해서 신청을 많이 하게 만들까라는 이제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지금 발달장애 거점병원에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꼭 있어야 되는 그 필수 조건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성인 정신과 전문의도 왜냐하면 발달장애 환자들은 결국은 커가면서 성인이 되잖아요. 성인 정신과 전문의가 발달장애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의 공부를 하고 이수를 받으면 발달장애 거점병원의 어떤 주치 의사로서 센터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저희가 완화하려고 그런 노력을 지금 복지부하고 이제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려고 노력 중에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도 정신과 전문의는 소아정신과 의사보다는 훨씬 많거든요. 그런 것도 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발달 장애인을 위해서 그분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계신 우리 청근아 교수님이신데 네네. 자,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발달 장애인도 행복한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서 앞으로 좀 더 필요한 변화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 법들
충분히 선진국의 법에 못지않게 갖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이 지난 10년간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이 국민과 사회의 인식이 정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자기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차별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본인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군중이 되고 사회가 되고 커뮤니티가 되면 달라요. 그 일 예만 해도 얼마 전에 모 지역에서 특수학교 이제 설립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막 시위하고 결사 반대하고 그래서 장애 학부모들이 삭발하고 충돌하는 일들도 있었거든요. 선진국가 같은 경우는 이 특수학교나 장애인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반겨해요. 그래요. 아, 우리 지역이 이제 굉장히 편리해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장애인 눈높이에 맞게 모든 시설이 얼마나 편리해지겠어요. 아하. 그리고 우리가 도와줄 어떤 주민들이 우리 옆에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세계는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게 좀 아직도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아직도 뭔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거. 그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야, 느끼는 바가 큽니다, 정말. 네네. 그 사회 인식의 변화가 얼마큼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청근화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지원 서비스 기다리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이거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도 좀 더 명확해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이렇게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사회 전체가 변화하지 않으면 너무 그걸 부모님에게만 떠넘길 수 없다는 생각이 더 절실히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가 있는데 소아과 가는 게 요즘 너무 힘들어요. 막 오픈런도 하고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러면서 엄청 투덜댔었는데 아 그래도 우리 아이는 병원은 갈 수 있구나라는 지금 생각이 들면서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떨까를 네. 좀 헤아려 보게 됐고 교수님께서 좀 더 어려우시겠지만 앞으로 이 거점 병원 더 활성화를 위해서 좀 많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혐오와 차별의 시선 때문에 외출 한번 나가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한참 꽃이 피고 있는 계절인데 이 계절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교수님이 진짜 좁은 길을 걷고 계시는구나 어깨가 너무 무거우시겠다 하는 생각 들으면서 좀 응원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야, 오늘 더욱더 좀 부담감을 좀 많이 느끼고. 그러니까. 최종 목표가 있으시다면요, 우리 교수님의? 제가 지금 이제 정년까지 10년이 딱 남았어요. 그때까지 제 목표가 있다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아직까지는 완치되는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희망이 될 수 있는 물질이라도 만들고 싶다. 열심히 하여튼 하고 있는데 임상 연구 제가 하자고 할 때마다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우리 환자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정말 어깨가 무겁고 정말 사명감이 조금 위축됐다가도 다시 아니야. 나는 이걸 빨리 치료제를 개발해야 돼라는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언젠가는 이 부모를 떠나서 자립해야 되는데 보호자와 후견인 도움 없이도 아이들이 스스로 직업도 갖고 돈도 벌고 어느 날 어쨌든 자기 곁을 떠나는 보호자들 없이도 이 나라에서 이 국가가 책임져주는 이 분위기 하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런 자립 재활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곳곳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최종적인 꿈입니다. 그러시군요. 이 발달 장애인법이 2014년도에 제정이 됐다고 합니다. 올해로 딱 10년이 됐죠.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글쎄요, 이 발달 장애인의 삶이 그렇게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또 10년, 20년 우리가 또 속도가 한번 붙으면 또 굉장히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에 가장 앞장서야 되는 분이 우리 청근화 교수님이라는 다시 한번 좀 부담감을 드리면서 오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법을 제대로 읽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 법 읽어드립니다.
자, 여러분 뭐 이제 직장인들이 보통 연말 연초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봉 협상이죠. 예, 연봉 협상.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기리 씨? 저는 일단 출연료 협상? 예, 제가 해본 거는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죠. 연봉 협상이란 개념은 마음에 드는 연봉을 부를 때까지 흥정을 계속하는 건가요? 흥정? 예, 막 부장님한테 아니 부장님 저 올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이런 얘기? 저는 해봤는데 보통 사실은 협상이라고는 돼 있는데 네네. 통보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회사 같은 경우는 전에 실적이 다 나오기 때문에 아. 저 협상 안 하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올려주세요 이랬던 경험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들의 법 출연할 때만 해도 출연 협상이 제가 이제 네.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전혀 안 이루어진 채 왔어요? 네네. 그냥. 아 그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 1년 뒤에 한번 시작해 봅시다. 아, 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실히 그 직장인들 네. 예, 이 연봉이 굉장히 좀 첨예하거든요. 그렇죠. 나는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정말 그럼요. 이거밖에 안 들어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순간 퇴사에 대한 고비도 오는 그럼요. 거고. 자, 근데 이렇게 퇴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소개할 사연 역시 퇴사와 관련된 사연이라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김 과장. 요즘 매출이 별로잖아. 올해 연봉도 지난해 수준에서 좋게 넘어가자고. 대신 한 잔 쏠게. 아니, 부장님, 올해는 꼭 올려준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법이 어딨어요. 아휴, 자네도 알잖아. 회사 사정, 응? 돈 나올 구멍이 있어야 말이지. 조금만 더 참아봐. 아니, 재작년에도 내년에, 작년에도 내년에, 올해에도 내년에, 내년에도 내년이라고 할 거잖아요. 저는 더 이상 이런 대우 못 받고 다니겠습니다. 어허, 이 사람 또 왜 이래? 여기서 나가면 어디 좋은 데 갈 수 있을 것 같아? 아, 진짜 제가 이 회사에 기여한 게 얼만데. 아, 그래요. 저 없이 잘 해보시죠. 저는 나갈랍니다.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그래, 나가봐. 그러면 내가 이 바닥에 아예 발이 못 붙이게 만들 거야, 내가. 나가기만 해봐, 어디. 띠링띠링 거기 우법 쇼핑몰이죠. 여기요 지금 홈페이지가 이상해가지고 연락드렸어요. 예? 아니, 홈페이지가 이상해요? 점검 시간도 아닌데. 잠시만요, 고객님. 빨리요. 저 이거 지금 선물할 거라서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내일 모레 도착하려면 지금 사야 되는데 빨리 복귀해 주세요. 이거 왜 이래? 고객님, 뭔가 오류가 좀 있나 봅니다. 저희가 빨리 원인을 확인해서 수정해 놓을게요. 아니 이러면 곤란해요. 정말 쇼핑몰은 속도가 생명인데. 좀 딴 데 가서 알아볼게요. 깔깍. 전 팀장, 꼭 무슨 일이야? 아이고. 뭐야, 무슨 문제 있어? 홈페이지가 이상해요. 수정하려고 보니까 회사 계정에도 파일도 비어 있고 문서가 딱 하나 있는데 이런 그림이 뭐야, 이거? 도비는 자유. 안녕히 계세요? 가만 있어봐. 야, 이거 김 과장이 범인이네. 빨리 전해봐. 띠링 띠링. 예, 김 과장님. 자료가 없어요. 싹 사라졌어요. 대체 뭘 하신 거예요? 아, 그 자료? 그거 내가 컴퓨터 휴지통으로 옮겨놨지. 다들 심장이 철렁했지. 골탕 좀 먹어봐라. 아니, 왜 이런 짓을? 잠시만요. 부장님, 휴지통에 자료가 있어요. 봐봐, 어디? 다 있는 거 맞아? 이거 빠진 자료 없는지 밤 새서라도 꼼꼼히 확인해 놓으라고. 이걸요? 이게 4,000개가 넘는데? 이거 대체 언제요? 김 과장님 전화 끊어요. 저 바빠요. 에이, 김 부장 또 입으로 일하고 전 팀장한테 일 다 벌어줬지? 거기 있어봐야 그 고생만 해. 전 팀장 거기서 나와. 그냥 나랑 창업하자. 거긴 김 부장 때문에 안 돼. 될 수가 없어, 그냥. 키만 큰 자식들. 맞아요. 제가 왜 여기서 이렇게 노예로. 부장님, 민기도 자유예요. 부장님이 직접 야근하시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팀장 기다려. 나갈 때 나가라도 이건 해놓고 가야지. 나 안 그러면 고소할 거야. 가지 마. 이야. 전 팀장이 지금 네. 뒤통수를 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김 부장이 키만 컸지? 아니, 여기. 김 과장? 작가님이. 어디 그런 문장이 있어? 하나도 없는데 말이야. 어디 쓰신 거예요? 어디다가? 자, 근데 사건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 불만을 갖고 어쨌든 퇴사를 하면서 그냥 나갔으면 되는데 네. 그런 관련 자료들을 싹 뭔가 좀 처리를 했나 봐요. 네. 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까? 네, 재미를 위해서 약간의 양념을 치긴 했는데 네. 실제 얼마 전에 판결이 난 사건이고요. 온라인 쇼핑몰 업체에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한 A 씨가 구글 계정하고 이제 홈페이지 계정 관리를 맡았던 네.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와 수익 배분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퇴사를 하면서 업무용 파일 4천여 개를 삭제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바꾼 후에 홈페이지 양식을 또 초기화했고 쇼핑몰 디자인까지 삭제를 하고서 회사를 나와버렸습니다. 이야, 웬일이야. 아니 근데 사연을 이제 우리가 읽을 때는 김 과장이 휴지통에 자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싹 없애버린 거예요? 뭐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A 씨는 파일을 휴지통에 옮긴 거고 구글 계정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언제든 또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방해를 하려는 고의가 없다. 이런 취지로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법원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한데요. 진짜 궁금하다. 사실 이런 일이 가끔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퇴사를 하면서 어. 그 억한 심정을 가지고 이런 업무 자료들 삭제해버리거나 막 엉거트려 놓고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요. 업무 방해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 업무 방해죄라고 하는 것은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가지고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들에게 이제 처벌을 내리는 건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죄입니다. A 씨는 나는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휴지통에 넣어둔 것이라 뭐 복구도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주장은 했지만 재판부는 이는 쇼핑몰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이라고 봐서요. 유죄를 인정해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위계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어떤 의미죠? 위계, 이 말이 좀 어렵고 딱 와닿지 않죠. 네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다거나 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일체의 수단,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다 휴지통으로 옮겨버린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그로 인해서 골탕 먹이려는 그런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고 봤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되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럼 회사에서 주장한 피해, 이게 뭘까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A 씨가 초기화한 그 쇼핑몰 홈페이지의 경우는 피해 회사가 이제 구입한 거예요. 돈 주고서. 근데 이게 초기화된 후에 복구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글에 저장되어 있던 법인 자료 역시도 그 전체가 회수가 안 되고 일부 자료만 회수가 됐다고 합니다. 아하. 그 만약에 그럼 A 씨가 삭제한 자료가 바로 복구가 되고 업무에 방해가 없었다면은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요. 다른 죄목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재물손괴죄로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보통 우리가 재물손괴라고 하면 타인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제가 뭐 기린님 휴대폰을 부쉈다던가 가방을 찢어버렸다거나 네네. 이럴 때 당연히 재물손괴는 직관적으로 좀 인정이 되지만요. 전자기록, 파일 같은 것을 삭제한 것도 재물손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손괴가 파일이 없어졌다는 게 영구적인 필요가 없어요. 뭐 수리할 수 있다거나 뭐 복구할 수 있다거나 그 피해가 경미하다고 해도 재물손괴는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물손괴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연 속 A 씨의 경우와 다르게 퇴사를 하면서 어쨌든 그 회사에 남아있는 나의 뭐 개인 기록이나 정보들 이렇게 쭉 삭제하다가 어머 회사 것까지 삭제를 해버렸네. 뭐 예를 들자면 실수로 이런 것도 처벌이 될까요? 만약 회사에서 내가 업무를 하다가 실수로 뭐 그런 실수를 했다거나 중요한 파일을 지웠는데 그때마다 철컹철컹 막 벌금 내야 되고 형사처벌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불합리하겠죠. 이런 손괴죄 같은 경우에는 손괴의 고의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고의가 있어야 그러니까 된다. 고의로 파일을 훼손한 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수였다면은 처벌을 면할 수는 있지만요.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시 또 쉽게 생각해봐서 제가 기린님 휴대폰 일부러 부순 건 아닌데 뭐 하다 착 쳐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부러뜨린 거예요. 그럼 기린님은 변호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하고 저를 재물손괴로 신고하진 않겠지만 조용히 휴대폰 모델을 보여주겠죠. 이걸로 새로 사달라.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안 돼도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충분히 질 수 있거든요.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어쨌든 파일 삭제하거나 할 때는 당연히 한 번 더 보는 그런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렇군요. 네, 본인이 직접 만든 자료도 이렇게 삭제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왜냐면 이 피땀 눈물 흘려가며 만든 그 자료가 그 귀한 자료가 네. 너무 꼴보기 싫은 그 회사에 남아있다는 것이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요. 내가 만든 건데. 네네. 이런 경우도 실제로 정말 많아요. 재직 중에 직원이 만든 그런 문서, 데이터 파일, 이미지 파일 같은 걸 우리가 업무상 저작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업무상 제작물에 대한 권리는 대부분 다 회사가 갖고 있게 됩니다. 회사가 저작권자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만든 거라고 할지라도요 함부로 가지고 나온다거나 아니면 지워버린다거나 하면은 이 역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이게 뭐 예전과 다르게 이제 평생 직장이다. 한 번 들어가면 내가 뭐 정년퇴직할 때까지 있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자, 회사를 관둘 때 이 현명하게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퇴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있죠. 일단 이별 중에 가장 나쁜 이별 뭔가요? 질척거리는 거, 미련이 남는 거. 그렇죠. 그것도 있지만 예. 전 잠수 이별 꼽고 싶거든요. 아, 정말 나빠요. 갑자기 연락 안 되고 우리 헤어져 이러고서는 다시는 이제 핸드폰 안 받는 거. 이거 나쁜 이별이거든요. 퇴사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요. 저 오늘부터 안 나갑니다 하고 퇴사하는 건 안 돼요. 당연히 퇴사는 본인의 권리이지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회사에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 일단 잠수 이별 안 된다. 이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인수인계는 필수다. 아하. 내 뒤에 오는 사람에게 그리고 회사를 위해서 내가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가 있다면은 깔끔하게 인수인계 해놓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퇴사할 때 챙겨야 하는 그런 서류들이 있어요. 뭐 경력증명서, 퇴직금 관련 사본, 원청진수 영수증, 급여 명세서 같은 거, 연말정산할 때 필요한 서류들 같은 것은 퇴사할 때 좀 미리미리 챙겨두시는 게 편리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정말 이런 것들은 생활의 꿀팁이라고 알아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리 씨에게 오늘의 한 줄 평 또 한번 들어보죠. 네, 오늘 한 줄 평은 아까 전에 제가 화장실에 갔을 때 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헤어질 결심을 했다면 우리 아름답게 헤어집시다. 이거 진짜 그냥 화장실에 써 있는 문구 그대로네. 뒤에는 붙였습니다. 아, 뒤에서 붙였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함부로 삭제한 텅 빈 자료 나중에 텅 빈 통장으로 봅니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 비록 좋지 않은 일로 퇴사를 했더라도 떠날 때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것도 최고의 퇴사가 아닐까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법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안녕.